사람에게 꼭 필요한 유익균, 건강한 균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. 이 항암제의 종류를 보면 크게 3세대 항암제로 나누는데요. 1세대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. 우리 항암제 맞기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독성이 너무 강해서 머리도 빠지고 나중에 소화도 안 되고 결국 이 암을 이겨내는 과정 중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. 그 이유는 1세대 항암제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타겟팅한 항암제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가 암세포의 특징이면서 위 점막도 빠르게 분열하고 있고요. 이 두피세포도 빠르게 분열하고 있습니다.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동시에 다 타겟팅하기 때문에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.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상세포는 좀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좀 해결하면 좋겠다 해서 개발한 게 2세대 포적 항암제입니다. 역시 암세포를 공격해서 그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이적인 유전자에 대한 항체를 만든 치료제입니다. 다행히 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잡지 않기 때문에 1세대보다는 안전한 범위 안에 있어요. 하지만 2세대 항암제는 이 암세포가 늘 자기 모양을 바꿔요.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어느 순간 처음에는 이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가 유전자 변이를 하기 때문에 내성이 생겨버려서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한계가 있었고요. 1세대와 2세대는 동시에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또 처리하는 역할을 했었던 항암제인데요. 3세대 항암제는 좀 다릅니다. 3세대 항암제는 이름이 면역항암제예요. 말 그대로 인체에 면역력을 올려줌으로써 면역세포에게 힘을 줌으로써 만들어진 항암제입니다.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전이 있는데요. 면역 관문 억제제 그리고 면역세포 치료제입니다. 몸에서 우리 암세포가 생기면 바로 이 T세포와 B세포가 함께 작용을 해서 항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. 결국 T세포와 B세포가 암세포를 잘 알아보고 처리를 하면 이 암을 이길 수 있는 건데 암 환자의 특징으로는 면역세포들의 힘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둔갑한 암세포를 T세포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면역항암제는 바로 이 둔갑한 암세포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T세포의 능력을 키워줍니다.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인 T세포를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접근을 했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항암제와 굉장히 패러다임이 확실하게 바뀐 거죠. 그리고 면역세포 치료제는 일부러 환자의 이 T세포를 몸 밖으로 빼내서 밖에서 T세포의 능력을 키워줍니다. 수를 늘려주기도 하고 건강한 T세포로 만들어서 다시 주입을 해줍니다. 그러면 이 T세포가 면역세포, 암세포들도 알아보고 처리를 하는 거죠. 기존의 관점은 암을 직접 공격하는 것, 면역항암제의 관점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T세포, 면역세포를 키워서 암을 이기게 하는 방법. 굉장히 큰 이 기존의 약물을 개발하는 관점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변화 때문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아요. 우리 몸에 이제 면역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장기들이 있는데요. 저는 이제 골수, 그리고 이 골수에 세포와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간, 세 번째는 림프계, 림프절, 면역세포들이 성숙 성장하는 곳이죠. 림프계가 있고요. 네 번째는 바로 장입니다. 장은 무려 면역력의 80%를 담당한다라고도 알려져 있죠. 왜냐하면 이 장에, 소장에 굉장히 많은 육모가 있는데요. 육모 안에 촘촘히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골수에서 만들어진 면역세포들이 장에 와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소장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사실 깨끗한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. 여러 가지 섞인 것들이, 오염된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소장에 있는 림프절들이 이거를 다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면역력의 80%는 장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또 이 장에는 온 몸에 피부에도 있고 얼굴에도 있고 다 있지만 특히 장에는 굉장히 많은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. 인간의 세포수를 요즘 의학에서는 37조 개라고 하고 있고요. 장내 미생물을 38조 개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사람 세포수보다도 더 많은 장내 미생물과 우리는 공생을 하고 있죠.
이 장내 미생물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고 그 가운데 기회를 봐서 몸을 바꾸는 기회균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유해균이 많은 장내 환경이 되면 온몸에 해결하게 독소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. 결국 장내 미생물, 특히 건강한 유익균이 많을수록 몸에서는 건강한 면역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. 또 요즘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면역세포들과 장내 미생물이 서로 신호를 전달하고 있다고 해요. 이 장내 미생물은 사람이 합성하지 못하는 비타민 K나 리보플라빈이나 비타민 B12 같은 거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. 이렇게 영양소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서 면역세포들을 도와주는 신호를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균으로 많이 구성이 될수록 면역력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미국에서 1971년도에 데이비드라는 한 소년이 몸에 항체가 없어서 무균 상태, 무균실에서 삶을 시작하고 또 마감해야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. 이 아이는 고작 한 11년 정도밖에 살지 못했는데요. 사람이 아주 손을 깨끗이 씻고 늘 70% 알코올로 소독을 하면서 늘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미생물이 병원균이 아닙니다. 이제 파스테르의 이 세균론 때문에 균이 문제다. 균을 박멸해야 된다. 사람은 자연의 미생물과 공생하고 있고 또 인체 내에 38조 개의 장내 미생물과 공생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는 비타민 K1, 2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. 비타민 12도 일부 사람들은 먹기도 하지만 채식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또 조금씩 결핍되기도 합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을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. 또 장내 미생물이 면역세포들에게 건강한 신호들을 전달해서 면역세포의 능력을 키워주기도 합니다.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은 유해균이고 병원균인데요. 꼭 좋은 유익균, 좋은 균들, 건강한 균들이 많은 환경이어야만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독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흙을 가지고 놀고 때로는 흙을 먹기도 하고 또 한 연구에서는 폐렴 환자들에게 흙을 이렇게 만지고 소량 먹게 했을 때 면역력이 더 좋아진 사례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, 또 만약에 이 지구라는 이 흙에 미생물이 없다면 그 수많은 쓰레기들이나 수많은 독성 있는 것들, 또 나무와 식물들도 아마 다 살지 못할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유해균이 아니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유익균, 건강한 균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. 아이들 이제 요즘 이제 홀로 크는 아이들이 있고 여러 형제들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있잖아요. 그 면역력을 봤을 때 혼자 자란 아이보다 여러 형제들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더 면역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어요. 우리나라와 이제 외국의 경우 조금 사례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나쁜 균이 옮을까봐 어린이들은 강아지, 고양이와 절대 같이 키우지 않는 문화가 더 안전하게 느껴지잖아요. 하지만 외국은 다릅니다. 이 아이들이 강아지, 고양이를 통해서 새로운 균을 만나기도 하고 그 새로운 균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강아지, 고양이를 통한 심리적인 그런 안정, 보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애완동물들과 함께 같이 키우는 것을 더 건강하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사람이 접촉하는 균의 다양성이 사실 증가할수록 면역의 그 경험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건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. 무균 상태에서 자란다는 것은 사실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